자, 80페이지에 이제 삼국의 정치적 발전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이제 각 나라별로 왕들의 업적을 쫙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책에는 고구려 조금, 백제 조금, 신라 조금 나와 있는데 진도는 고구려 전부 다, 백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합시다. 연결시켜서 자, 우리는 고구려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태조왕부터 한번 봅시다. 태조왕 시기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태조왕은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의 왕이죠. 자, 그리고 태조왕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 자,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이 결국에는 중앙집권국가 시작. 자, 그래서 태조왕은 나라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6번째 왕이긴 하지만 보통 나라를 세운 사람들한테 태조왕 붙여주잖아요. 여기서는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했기 때문에 태조왕이라는 업적을 붙여줬죠. 자, 업적을 한번 보시면 옥저를 정복했죠. 자, 부전고원을 넘어서 옥저를 정복했다. 부전고원을 넘어서 옥저를 정복했죠. 자, 일단 동해안 쪽으로 진출하여 옥저를 정복했다. 또는 부전고원을 넘어서 옥저를 정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주지방까지 영토를 넓혔고요. 그리고 현도군과 요동군. 그러면 현도, 요동 이런 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한 군현 이런 애들도 있는 거고, 특히 낙랑에 대해서는 자주 압력을 가했다. 자, 그 다음에 게르부 고씨의 왕위의 독점 세습. 자, 이게 이제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겠죠. 자, 5개의 부족 중에서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했어요. 그러니까 5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게르부에서만 왕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는 아들한테, 형제한테,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형제. 아직까지는 형제의 상속임을 알 수 있죠. 아직까지는 형제의 상속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게르부에서만 왕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안정돼가는 과정이고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 중앙집권국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다가 다시 밑으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이 고국천왕이죠. 자, 몇 세기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국천왕 몇 세기? 고국천왕은 2세기 후반이 되겠죠. 자, 2세기 후반에 고국천왕. 중앙집권국가가 조금 더 발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여 왕위의 부자 상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죠. 고국천왕 때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진다. 자, 이제 드디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조금 더 안정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빈민구제 제도를 실시하게 되죠. 자, 어느 날 왕이 밖으로 행차했는데 막 굶어 죽는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 백성들한테 이제 곡식을 빌려줘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실시하게 되죠. 자, 진대법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춘대, 추납. 춘대, 봄에 빌려주고 추납,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대, 추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진대법이고, 그 다음에 이 진대법을 건의한 사람이 재상이었던 을파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을파소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분은 미천하지만 능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을 재상으로 등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상을 등용하는 제도가 실시돼요. 거기 보시면 원상제, 국상제 이런 것들이 실시되죠. 거기 보시면 국상은 그냥 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의 재상을 국상 또는 대대로 또는 망리지라고 하였다라는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은 말이죠. 뭐 재상. 그래서 여기서는 국상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재상을 다른 말로 국상이라고 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고국천왕 때는 왕위의 부자상속, 그 다음에 진대법, 그리고 국상제 이런 것들이 실시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동천왕이에요. 자, 동천왕 때 몇 세기냐면 3세기. 자, 3세기 동천왕으로 가봅시다. 자, 3세기 동천왕 때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지만 중국도 삼국시대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삼국시대는 위, 촉, 오 이렇게 세 나라였거든요. 자, 이 중에서 고구려는 위는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오와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와 친선, 위를 견제. 자, 그러면 당연히 위나라하고 사이가 나빴겠죠. 그랬기 때문에 위와 서로 사이가 나빠서 으르렁거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서한평이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을 했었다가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자 위나라가 오히려 이제 역공, 말하자면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서한평을 공격했었고, 하지만 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위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위의 관구검의 침입을 받게 돼요. 위나라 관구검의 침입을 받게 된다. 자, 장군 이름이고 관구검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뺏길 정도로 굉장히 위기를 겪었다. 자, 거기 보시면 오와 교류하고 위를 견제했었는데, 자, 그러다가 우리가 서한평이라고 하는, 서한평은 중국으로 가는 길목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공격하자 요 위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쳐들어왔죠. 자, 위의 장군 관구검에 침입을 받아서 환도성이 함락된다. 환도성이라고 하는 건 국내성의 외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성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산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방어성이 있는 건데 그 중에 환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도성이 함락을 당할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위기를 겪었고요. 자, 이때 부여, 우리가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서 배웠던 부여, 그 부여가 위나라에게 군량미를 대기도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 부여가 멸망한 거 아니잖아요. 부여가 남아있었죠. 부여는 5세기 말에 멸망하니까. 자, 이 부여가 이 고구려를 견제하면서 위의 관구검의 군대에게 식량, 군량미를 대기도 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관구검 기공비라고 하는 게 남아있죠. 자, 관구검 기공비, 즉 관구검의 공적을 기록한 그런 비석이 남아있기도 한다. 자, 이게 바로 동천왕,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번 위기를 겪었던 시대가 바로 동천왕 때인 거죠. 자, 그러다가 미천왕 때로 가면 우리가 당했던 거에 대한 복수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세기 초반에 미천왕 때는, 자, 4세기 초반에 미천왕 때 서한평을 점령해버려요. 드디어 서한평을 점령해서 중국으로 가는 길목을 딱 막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 여전히 중국 세력이 남아있었죠. 그 중국 세력들, 즉 한군현 세력들을 쫓아내게 되죠. 자, 이때 한군현 중에 원래는 한사군이었다가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게 낭랑과 대방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낭랑과 대방을 축출을 했는데 이 중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한군현은 낭랑, 그 다음에 대방은 나중에 뭐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게 된 군현이 바로 대방이죠. 결국에는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게 되면서 이 낭랑과 대방을 축출한다는 건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했다.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 고조선의 땅을 되찾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미천왕 때죠. 자, 그래서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좀 안정시킨 왕이 바로 미천왕이죠. 자,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여 고조선의 땅을 회복하고 남쪽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한군현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고국원왕. 자,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던 고구려가 한번 바닥을 친 적이 있어요.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천왕이죠. 자, 81페이지 보시면 고국원왕 때. 자, 고국원왕은 4세기 한 중후반쯤 되겠죠. 자, 그래서 고국원왕이 고구려가 한번 위기를 겪었었던 시대. 자, 그러면 이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천연, 그 다음에 백제의 공격을 받았던 시대예요. 자, 전연 그리고 백제의 공격을 받았다. 자, 여기 전연은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선비족이 세운 나라고, 그 다음에 요 나라의 왕족이 모용씨예요. 모용. 그래서 선비족이 세운 모용씨. 성이 모용이에요. 모용. 모용씨가 쳐들어온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선비족 모용황의 침입을 받았다. 성이 모용, 이름이 황. 그래서 모용황이 쳐들어온 거예요. 또는 선비족 모용씨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전현이란 나라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왕족이 모용씨죠. 그래서 모용씨가 쳐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백제는 어느 왕이었냐면 근초고왕이었어요. 근초고왕. 자, 가장 백제가 잘 나갈 때, 자, 가장 전성기고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게 근초고왕인데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황해도 지방까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전현의 침입, 그 다음에 백제의 침입, 자, 이렇게 두 번의 침입을 받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그래서 위기를 겪었던 시대, 바닥을 쳤던 시대가 바로 고국 원왕이고, 자, 이렇게 바닥을 친 후에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시 성장, 그게 바로 소수림왕이에요. 자, 소수림왕은 4세기 후반에 등장한 왕이 소수림왕이고요. 소수림왕 때는 중앙집권국가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집권국가의 체제가 어느 정도 완비 됐을 때가 바로 소수림왕이죠. 자, 소수림왕은 일단 태학 설립, 그 다음에 전진과 수교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죠. 불교 수용. 자, 불교는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순도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불교가 들어오죠. 자, 전진이란 나라와 수교를 하고 그 나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불교 수용. 자, 그 다음에 율령 반포. 자, 율령이라는 건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태학 설립. 태학은 학교. 이때 최고 교육기관이 처음 생긴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교육기관, 최초 대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태학이고, 이렇게 학교가 세워졌다는 건 이미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냐면 유교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유교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래서 태학 설립,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율령 반포,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소수림왕 때 있었던 체제 정비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중앙집권 체제 완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기틀이 다지면서 이제 왕권이 조금 더 강화되기 시작하고 체제가 완성된 거죠. 자, 우리는 고구려로 마저 갑시다. 그래서 고구려로 먼저 갔다가 봅시다. 88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고구려로 먼저 가보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광개토 대왕이죠.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으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광개토 대왕으로 한번 가봅시다.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업적이 영토 확장이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 광개토 대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 영토 확장이 가장 큰 업적인데, 자, 일단 만주와 요동을 차지하게 되죠. 만주와 요동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토를 주로 북쪽으로 넓혔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비려, 숙신, 후연, 동부역 이런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영토를 주로 북쪽으로 넓힌. 자, 여러분. 자, 거기 볼까요? 북쪽으로는 숙신과 비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후연, 그래서 요동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동부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동해를 통합하기도 했다. 자, 아까 옥저를 정복한 건 어느 왕이었어요? 그거는 태조왕이었고, 동해를 정복한 거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다. 그래서 요 북쪽, 서쪽, 동쪽 이렇게 영토를 넓힌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주와 요동 지방을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까지도 점령을 하게 돼요. 한강 이북까지도 점령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강 근처까지도 내려왔다는 거죠. 한강 아래쪽까지는 아니지만 한강 근처까지는 온 거예요. 그래서 한강 근처까지 와서 관미성을 함락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성들을 차지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사료에 보면은 관미성을 비롯한 한강 북쪽의 땅들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아리수 근처까지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리수가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 이북까지 내려왔구나. 관미성. 자, 정확히 관미성이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뭐 옥천이라는 말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강 이북, 뭐 연천이란 얘기도 있고 자, 그래서 옥천이 아니라 연천이란 얘기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인천 어디란 얘기도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 어쨌든 관미성을 함락하여
한강 이북까지 점령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만주, 요동, 그래서 북쪽, 서쪽, 동쪽, 그리고 남쪽까지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남해안까지 진출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죠. 그 남해안까지 진출한 거는 자,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기도 해요.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한다. 자, 신라에 일본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그래서 신라를 도와서 일본을 격퇴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증거가 뭐냐?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광개토 대왕 릉비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광개토 대왕 릉비. 자, 광개토 대왕 릉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원래는 신라에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외가 쳐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신라는 자기 나라 혼자서 이거를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한 거고 자, 고구려는 군대를 보내준 거죠. 그래서 기병, 보병 합쳐서 5만 명을 보내서 이 일본을 격퇴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표면적인 내용이고요. 원래 이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을 격퇴시킨 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내용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원래는 고구려와 백제가 전쟁을 벌였죠. 고구려와 백제가 전쟁을 벌였어요. 아까 우리 한강 이북까지 쳐들어왔다고 했죠.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백제는 아신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아신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자, 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여기에서 백제가 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백제의 아신왕이 고구려에게 맹세를 했죠. 우리가 너의 신하가 되겠다. 우리 좀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는데 자, 이때 백제는 이미 전성기였고 전성기에서 이제 점점 힘이 약해져가는 시기고 고구려는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백제가 아무리 힘이 약해졌어도 그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고구려에게 뭔가 이제 말하자면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나라가 백제랑 여기에서는 가야. 물론 여기에서는 전기가야 연맹을 얘기해요. 그래서 김해의 금관가야가 당연히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왜? 자, 요쪽 동맹은 이 나라들이었어요. 백제, 가야, 왜가 동맹 관계였고 그 다음에 요쪽 동맹은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 관계였죠. 물론 신라는 이제 막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힘이 약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동맹 관계 속에서 백제가 고구려한테 복수를 하고 싶지만 고구려가 세니까 고구려한테 직접 복수를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대신 신라를 쳐들어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가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고구려가 도움을 줘서 결국에는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쫓아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격퇴하게 되는 과정이고 자, 이 과정 중에서 고구려 군대가 일본으로 갔잖아요. 신라로 갔잖아요. 그리고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쫓아가게 됐냐면 금관가야까지 쫓아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남해안 쪽에 이렇게 여기가 신라면 여기가 이제 가야잖아요. 자, 일본 애들이 가야를 통해서 신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로 왔다가 도망가는 일본을 쫓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 가야 지역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야 지역이 가만히 있다가 전쟁 한번 괜히 동맹 관계였다가 금관가야가 결국에는 쇠퇴하게 되는 계기. 앞에서 우리가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는 계기가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 군대의 공격. 이때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끝까지 남해안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는 과정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등장을 한 거고 원래는 이렇게 동맹 관계였는데 이 동맹 관계 내부에서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적혀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
자, 고구려에서의 증거는 광개토 대왕 릉비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신라에서는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보고. 자, 그 다음에 요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라는 거의 증거가 광개토 대왕 릉비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영향 또는 뭐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영향이나 결과 첫 번째,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하게 되죠.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 금관가야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한동안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머물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도움을 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내정 간섭을 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신라 내정 간섭.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있었다. 자,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내정 간섭이지만 실제로는 신라가 요 고구려 힘을 이용해가지고 중앙집권국가로 안전하게 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내정 간섭이지만 어쨌든 신라에 고구려가 도움을 준 거다. 자,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 쭉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너무 세지게 되자 이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게 된 게 언제냐? 그러면 나제 동맹을 체결할 때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끝난 거죠. 말하자면 이 고구려와 신라의 동맹 관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제 동맹 쪽으로 이제 백제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특히 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광개토 대왕 릉비.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영향이 전기가야 연맹 쇠퇴. 결국에는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했다는 건 금관가야가 공격을 당했다는 뜻이니까 고구려 군대가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남해안 지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남해안으로 진출했다. 특히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남해안으로 진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광개토 대왕 릉비. 자, 89페이지 보시면은 광개토 대왕 릉비의 내용이 도움글에 나와 있죠. 자, 일단 첫째, 광개토 대왕 릉비는 누가 세웠을까요? 장수왕이. 자, 시험에는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면 광개토 대왕 릉비를 제시하고 두 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석에 관련된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광개토 대왕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비석을 제작한 시대의 왕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그러면 누구? 장수왕을 찾는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뒤에 뭐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무령왕 릉을 가지고도 문제를 두 개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주인공에 대한 설명. 그러면 무령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이거를 만든 왕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면 성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인공인지 아니면 제작한 사람인지. 문제를 그러니까 잘 읽고 푸셔야 돼요. 결국에는 한국사 문제도 국어 문제예요. 국어를 잘해야 한국사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거든요. 문제를 막 대충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뭘 물어보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건립한 거는 장수왕 때. 자, 그리고 발견된 거는 이제 개화기에, 우리나라로 하면 개화기에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지반현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요 비석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한반도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지안현에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 크게 광개토 대왕의 비석은 일단 여러분 뭐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비석이 엄청 커요. 커다랗죠. 물론 이렇게만 봐선 모르지만 이 비석의 높이는 6.4m쯤 되니까 약 2층 건물보다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비석이 발견됐고 이 비석은 총 1775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고구려 건국 설화와 건국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고조선의 단군 설화를 최초로 기록한 책이 뭐였어요? 삼국유사. 그것처럼 지금 여기는 고구려 건국 설화를 최초로 기록한 사료예요. 고구려 건국 설화를 최초로 기록한 사료가 광개토 대왕 릉비. 아까 일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부에서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겠죠. 제일 메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쭉 적혀 있고요. 3부는 수묘인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자, 수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묘인은 묘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게 단순히 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한 300집, 300가구 정도 살고 있다. 그러면 요 마을 전체가 다 수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임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수묘인이면 내가 뭔가 그 사람들한테 의무를 준 거잖아요. 임무를.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 토지도 나눠주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기록인데 이 고구려는 왜 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국 애들하고 잘 싸우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가끔 쳐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미천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중국에서 쳐들어와서 미천왕의 무덤을 파가기도 해요. 왜냐면 서원평 점령했지. 우리 쫓아냈지. 기분 나빠. 그러면 와서 무덤을 파가거든요. 유골 같은 걸 막 파가요. 왕의 유골을. 그러니까 이 고구려는 중국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인 거, 임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복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어느 마을 전체를 전부 다 수묘인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덤을 지키는 의무를 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묘인이라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개토 대왕 릉비의 3개의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수묘인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첫째, 건국, 그 다음에 둘째, 업적, 광개토 대왕의 업적, 세 번째, 수묘인.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고 이 광개토 대왕 릉비의 내용 중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약간 해석이 좀 다른 그래서 논쟁이 되고 있는 그 기사가 신묘년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비문의 문제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비석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건 일본 학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이 처음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 비석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석과 일본의 해석이 다른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묘년 기사. 신묘년으로 시작하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신묘년에 바다 건너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의 백제 가야 신라 요 한반도 남부를 점령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자, 하지만 이제 우리 쪽 해석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고구려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지역을 뭐 다스렸다 또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의 해석과 일본의 해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 문제의 부문은 바로 신묘년 기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일본 학자들이 이 비석을 조작을 했다는 둥, 뭐를 뭐 어떻게 왜곡을 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모르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논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일본 측의 해석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임나 일본부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요 한반도 남부를 다스렸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주장에 대한 증거로 내세우는 게 이 광개토 대왕 릉비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도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허황된 주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국가 발전 단계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우리가 더 발전해 있었어요. 신라나 백제가 훨씬 발전한 나라고 우리보다 떨어지는 단계가 일본이야.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는 한반도를 점령해서 다스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본도 이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모호한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태도를 갖고 있고요. 이 임나 일본부설이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에 왜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우리가 옛날에 너희를 점령했으니까 지금 점령하는 건 다 당연하지라는 걸 이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나 일본부설을 제시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일본마저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야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이거 해석 이런 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다만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본과 우리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디냐. 신묘년 기사 그 정도만. 내용은 몰라도 돼요. 내용은 몰라도 되고 그냥 이게 분쟁거리가 되고 있구나 정도만. 알겠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광개토 대왕 릉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한번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 이 기사가 써 있다는 거예요.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어 라는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료가 뭐냐. 여러분 89페이지에 광개토 대왕 릉비 사료탐구 있죠. 위에 박스. 자 거기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다. 자 우리는
중간에 영락 9년이라고 써있는 사료를 볼게요. 자,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에 내려갔다. 여기서 순수라는 건 직접 갔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직접 가는 걸 순수, 왕이 행차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성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 신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자,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될 테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노객이라고 하는 건 신라 왕을 낮춰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고구려에서 신라 왕을 좀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자, 관군이 이르자 외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기순하여 복종함으로 신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농성을 공격하니 왜군은 위축되어 괴멸되었다. 자, 거기 임나가라라는 게 결국에는 금관가야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금관가야까지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을 쫓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당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사료가 바로 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 마지막 하나,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연호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연도나 어떤 왕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기념하기 위해서 연도에 붙이는 단어 같은 거를 연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연호는 바로 영락이었죠. 자, 만약에 2017년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붙인다. 그러면 올해는 영락 1년, 내년은 영락 2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이는데, 자, 이 연호라고 하는 게 특히 여기서는 중국과는 다른 연호를 썼죠. 중국 한나라 때부터 연호를 썼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중국의 연호를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거의 의미는 첫 번째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과 대등하다.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연호를 독자적으로 썼다는 건 중국과 대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어 라는 걸 밖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독자적인 연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최초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금방 우리 봤던 사료처럼 영락 9년 뭐 이런 식으로 영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구나, 광개토 대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최초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게 광개토 대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장수왕,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당연히 장수왕. 장수왕은 전성기 때 왕이죠, 뭐. 장수왕은 전성기구나. 자, 그래서 한강역을 차지한 최전성기를 이뤘던 왕이 바로 장수왕이죠. 자, 장수왕 같은 경우는 주로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보통 남하정책, 남진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남진정책.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먼저 봅시다. 외교의 다면화라고 되어 있죠. 자, 외교의 다면화라는 건 여러 나라들과 또 여러 지역과 외교를 담당했다, 외교를 했다라는 뜻인데, 거기 보시면은 흥한령 일대의 산맥을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유연과 연결하여 흥한령 일대를 장악, 그래서 초원지대를 장악했다. 말하자면 중국 내륙으로 진출했는데 거란을 점령하기 위해서,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연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연과 동맹을 체결해서 중국 내륙의 흥한령 산맥이에요. 말하자면 요 지역 일대를 점령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부족이 지두족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두족을 요 유연과 분할 점령하게 돼요. 자, 복잡하죠? 그냥 초원지대로 진출하면 돼요. 초원지대로 진출. 그래서 유연과 동맹을 맺고, 유연과 동맹, 그리고 지두를 분할 점령.
자, 초원지대로 진출했다. 이 초원지대라는 게 흥안령 일대로 진출했다는 거죠. 흥안령 일대로 진출해서 이 지역의 유연이라는 부족과 그 종족과 함께 나라와 함께 동맹을 체결해서 요 지역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점령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장수왕 같은 경우는 워낙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가 이 당시에는 최강대국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영토가 워낙 넓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중국은 분열이 돼 있었어요. 남조와 북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남북조 시대이기 때문에 쟤네는 분열돼 있고 우리는 영토가 되게 넓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강대국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남조와 북조 모두와 교류를 하게 돼요. 말하자면 보통 백제 같은 경우는 남조하고만 교류했었거든요. 신라 같은 경우는 아예 한강유역 뚫리기 전이니까 교역을 직접 할 수 없고,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내가 강대국이니까 나는 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얘하고도 친하게 지내야지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남조, 북조와 모두 친하게 지냈다는 건 이 고구려 자체가 내가 최강대국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교의 다면화라고 하는 건 여러 지역과 외교를 많이 했구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외교를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내가 제일 세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남진정책 또는 남하정책. 자, 남쪽으로 영토를 넓혔다라는 뜻인데, 자,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일단 수도가 국내성이면 한반도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제 전진 기지를 삼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양성으로 천도하자. 나머지 두 나라는 당연히 백제 신라겠죠. 백제 신라가 위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자 나머지 두 나라는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자,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자, 평양성으로 천도하자 나머지 두 나라의 대응은 나제 동맹을 체결하는 거죠. 자, 이때 신라는 눌지왕, 그 다음에 백제는 비유왕 사이에 동맹이 체결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힘을 키운 후에,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한강 유역을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한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자,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로 쳐들어가서 한강 유역을 차지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한성을 함락을 해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성을 함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강 유역까지 차지해서 요 뒤로는 좀 더 아래쪽까지 영토를 쭉 넓히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한강 유역까지 차지한 후의 국경선은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있죠? 또 비석 하나 딱 세웠어요. 뭐죠? 중원고구려비. 자, 중원고구려비를 세우게 되고요. 중원고구려비를 요즘에는 충주고구려비라고 하기도 해요. 당연히 중원은 어디니까? 충주니까. 그래서 충주고구려비를 건립하기도 하죠. 자, 중원고구려비 또는 충주고구려비. 자, 그러면은 중원고구려비는 당연히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있겠죠. 자, 한반도 내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 즉 한반도 내에는 얘밖에 없는 거죠. 자, 아까 우리 광개토 대왕 릉비는 어디 있다고 그랬냐면 지안, 통구 말하자면 중국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한반도에 있고 걔는 중국에 있으니까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 비석이 뭐냐? 그러면 중원고구려비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유역까지 점령을 한 후에 나머지 두 나라는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라와 백제가 조금 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야지 라고 해서 맺은 게, 자, 신라와 백제의 결혼동맹이에요. 신라와 백제의 결혼동맹. 자, 앞에 나제는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왜냐면 혼인동맹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백아야와 신라의 혼인동맹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제 혼인동맹이 체결되었다. 자, 이때 신라는 소지 마립간,
백제는 동성왕 사이에 혼인동맹이 체결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자.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천도하자. 나머지 두 나라는 대응해야 돼. 나제동맹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점령하자. 나머지 두 나라는 동맹,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체크한 것들은 순서를 연결해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왕 때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시기 사건들은 순서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평양선 천도 다음이 나제동맹이에요. 한성 함락 다음이 나제동맹이 아니고 그래서 순서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남진 정책 여러분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 국경선 있죠. 고구려 국경선. 요 국경선이 중령에서 남양만까지예요. 자,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 밑에 사진 나와 있죠. 중원 고구려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은 한번 읽어볼 건데 중원 고구려비는 발견돼서 해석을 해봤는데 그 내용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거 빨래판이었다. 얘기 기억나요? 빨래판이었다는 얘기 기억 안 나요? 어떤 할머니가, 어떤 아줌마죠. 아줌마가 자기 동네에 이런 돌이 하나 있어. 평평해. 빨래하기 딱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빨래를 열심히 했죠. 막 오돌토돌해. 되게 좋아. 그래서 빨래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빨래터에 이제 돌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느리를 본 거예요. 며느리한테 빨래터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빨래터에 갔어. 야, 이거 내 빨래판이야. 그러면서 이제 보여줬어. 근데 며느리는 좀 이제 공부 좀 했어.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보니까 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중원 고구려비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빨래 열심히 하셔가지고 글자가 많이 마모돼서 내용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 해석 나와있죠? 요 해석 부분만 시험에 나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읽고 아, 이게 중원 고구려비구나. 그냥 딱 요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해석 부분은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중원 고구려비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고구려가 나 강대국이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죠. 자, 5월 중에 고구려 대왕이 상왕공과 함께 신라 매금을 만나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 위해 중원에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신라 매금이라고 하는 건 신라 왕을 낮춰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신라 스스로 낮춰서 표현한 건 아니고 고구려가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에 고구려 대왕은 태자궁 전부 대사자 다우안노가 이곳에 머물러 신라 매금을 만나게 했다. 신라 동이 매금이 신라와 함께 고구려 대사자 다우안노를 만나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당주인 바리사자 금노로 하여금 신라 국내의 중인을 내주로 옮기겠다. 자, 나머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신라 동이 매금이라는 표현이죠. 아까 매금은 신라 왕을 낮춰서 표현하는 고구려의 명칭이라고 했고 동이라고 하는 건 신라를 어이구 저런 동쪽 오랑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 나라고 쟤네는 나보다 좀 작은 나라고 낮은 나라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 고구려가 본인을 나 강대국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원 고구려에 비해서는 고구려가 스스로 강대국임을 인식하고 있고 신라를 낮춰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고구려가 좀 세고 잘 나갈 땐가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고구려 왕들이 이제 고구려는 5세기 이후에 점점점 쇠퇴하여 결국에는 7세기 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왕들 한번 봅시다. 91페이지로 가시면 일단 사료탐구에 나오는 건 뭐냐면 고구려의 남진과 한강 유역 지배의 변천 나와 있죠. 자,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강 유역을 제일 먼저 차지한 나라는 어딘가요? 백제가 일단 한강에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그 지역을 뺏은 게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가 뺏어가게 되죠. 자, 요 한강 유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격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이제 계속 전투를 벌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차산 보루 유적과 그 다음에 청원 남성골 유적, 연천 호루구루 성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구려가 차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차지했다가 고구려가 차지했다가 이런 어떤 격전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아차산 보루 유적이나 청월 남성골 유적은
한참 아래쪽인데 한강 유역쯤인데 고구려의 유적도 발견이 되고 있구나. 아, 고구려가 여기까지 남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 세 번째 연천 호루구루 성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이 잘 안 보이죠. 요 성터의 내용은 뭐냐면 이 호루구루 성터에 가면은 고구려의 축성 방법, 고구려가 성을 쌓은 방법으로 한쪽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백제의 성 쌓는 방법으로 성이 쌓여져 있고 그 옆에는 신라가 거기다 다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차지했던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성터가 남아있어요. 그게 연천 호루구루 성터라고 하는 거예요. 호루구루가 뭐냐면 호루구루가 이름이 좀 이상하죠. 호루구루가 뭐냐면 이 물이 흘러가는데 자갈 같은 거에 물이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삭삭삭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호루구루 성터예요. 실제로는 이름이 되게 예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물이 굉장히 얕아서 말을 타고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말을 타고 와서 이 지역을 점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 성터예요. 그래서 거기가 호루구루 성터죠. 그냥 이름이 예뻐서 예쁘지 않아요, 이름이? 자,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뭐 다시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요 한강 유역이 격전지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요 시험 문제는 자, 아차산 보류유적, 청원 남서골 유적, 연천 호루구루 성터를 지문으로 제시하고 1, 2, 3 이렇게 딱딱딱 제시하고 이 지역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요게 이제 문제였고 답은 뭐였냐면 고구려의 남하를 알 수 있다. 요 지역까지 고구려가 남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을 제시하고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문자왕. 자, 나머지 왕은 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문자왕 봅시다. 문자왕은 고구려 때, 이제 고구려의 문자왕은 부여를 복속하게 되죠. 자, 이 부여가 우리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 있던 그 부여예요. 이제서야 망한 거예요. 그래서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BC 4세기경부터 5세기 말에 멸망당했으니까 900년 가까이, 900년 정도 있었던 나라죠. 자, 그 부여를 복속시킨 왕이 문자왕이고, 자, 그러면 문자왕의 증조할아버지가 광개토대왕이고 할아버지가 장수왕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차지한 영토에다 플러스 내가 차지한 영토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최대 영토를 차지한 왕이 문자왕이에요. 5세기 말. 자, 그 다음에 양원왕, 그 다음에 뭐 이제 평원왕 이런 왕들이 등장하는데 요 왕들은 6세기 그렇기 때문에 6세기면 신라 정성기죠. 신라한테 땅을 뺏긴 그래서 고구려가 약해진 그런 시기가 이제 뭐 평원왕, 양원왕 뭐 이런 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영양왕이에요. 자, 영양왕 때 다시 고구려가 반짝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영양왕 하면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온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수대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온달, 여러분 알죠? 누구? 바보 온달? 예, 바보 온달. 자, 온달 와이프가 누구예요?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요 양원왕 다음에 평원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평원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평원왕의 딸인 평강공주가 이제 온달과 결혼했다. 그래서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영양왕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왕은 이제 형님이죠, 말하자면. 동생의 오빠니까, 그 와이프의 오빠니까. 그래서 이 영양왕 때 이제 한강 유역을 뺏긴 것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영양왕한테 군대를 달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한강 유역을 다시 점령해가지고 오겠다. 그러면서 온달이 군대를 달라고 하고 그 영양왕 때 온달에게 군대를 줘서 보내는데 당연히 실패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온달이 아차산성에서 이제 온달산성이라고도 하고 아차산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전해지는 전설이 우리 동화책에서 봤던 거예요. 자, 관이 움직이지를 않자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쓰다듬으면서 이제 갑시다. 그 얘기를 했더니 관이 움직여서 이제 신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게 바로 이 이제 영양왕 때. 자, 여기서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온달의 한강 점령 시도가 있었다. 그게 어느 왕 때예요? 영양왕 때. 그걸 기억하시면 되죠. 영양왕 때 온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수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수나라와 격전을 벌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나라를 쫓아내게 되죠. 그게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자,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나올 거고요. 그게 바로 영양왕이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유왕. 자, 영유왕 때는 이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정권을 차지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한 시기가 바로 영양왕 때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한 장 넘기시면 보장왕, 결국에는 신라한테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일단 보장왕 때는 안시성 전투, 이거는 당나라와의 전투예요. 이것도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이런 내용이 언급되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고구려의 태조왕부터 그 다음에 멸망, 보장왕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이 왕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시험에는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업장 많은 왕들, 이 왕들 먼저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왕 2명은 여러분 누군지 알겠죠? 광개토 장수, 자, 그리고 한 명 더 소수림. 소수림 업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광개토 장수 소수림. 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의 문제도 많이 출제되죠.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가와 나 사이에 뭐가 들어. 예를 들면은 뭐 고국 원왕과 광개토 대왕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순서를 해야만 하겠죠, 당연히. 순서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자, 그래서 고조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백제. 백제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잠깐 쉽시다.